자, 과세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액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하고 재화액 수입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용역의 수입은 일단 명칭으로 넣고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재화의 공급인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건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을 전부 다 재화라고 하고, 우리가 팔았다라는 표현을 세법에서는 공급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자, 예를 들면 특허권, 우리 회사의 특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겠죠. 이걸 양도 팔아버리면 재화의 공급이고, 이 특허권에 대한 기술을 쓸 수 있도록 빌려주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 있는 걸 넘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화하고 용역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용역은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 여러분들 미용실 간다든지 아니면 펜션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재화의 공급은 또 둘로 실질 공급 혹은 실질적 공급하고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공급 의제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이게 실질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아래에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 적혀 있는 게 간주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 의제라는 표현도 더 많이 쓰니까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간주 공급은 다음 페이지까지 넘겨서 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자, 실질 공급이라는 건 얘는 실질적으로 공급 판매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건을 넘기는 게. 그래서 실제 공급이라는 건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매매 거래, 먼저 처음 물건을 팔았을 때, 그래서 그 아래에 현금 판매든 외상 판매든 할부 판매든 장기 할부 판매든 뭐 이런 거 안 따지죠. 우리는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이 우리는 팔았으면 이거는 과세 거래로 바로 팔아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가공 거래가 있는데, 이 가공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위한 가공 계약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전혀 부담을 안 하면 이거는 우리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환 거래는 우리 회계에서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 팔고 산 걸로 봐요. 그래서 과세 거래라고 보는 거고, 자, 과세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판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판매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 하는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걸 과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커피 한 잔 사오신 분은 과세 거래 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타 경매나 수용, 현물 출자,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이 경매는 그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이 아니고, 이거 얼마에 사실 거예요? 1,000원, 2,000원 하는 경매 있죠. 그런 거는 부가가치세가 있게 파는 거고, 경매할 때 금액은 공급 가액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에 10%를 해서 경매장에서 징수해가지고 대리납부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 공급은 사실 우리한테 뭐 크게 제약이 있거나 우리한 질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간주 공급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간주 공급은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 자, 이거의 전제 조건이 첫 번째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그 의미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사업자의 의사표시로 보는 거예요. 내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중간 단계로서 이걸 팔아서 매출세액을 창출시키는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니까 우리는 지금 간주공급이라는 것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매출세액을 일으키지 않는 일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세액 일으키는 거랑 관련 없다라고 단정 지은 항목들이 있어요. 자, 우리 그 항목들 다 알고 있는 불공제 사유들. 불공제 사유가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매출세액을. 그런데 그 상황인 건데 내가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건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 안 쓸 거야라고 말한 거야. 그래 놓고서 그렇게 써버리면 세법에서는 팔아버렸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올 때 예를 들어 800원짜리였어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80원이겠죠. 그걸 공제 안 받는 게 좋지. 원가 사오는 원가가 800원이었는데 얘가 시가가 예를 들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시가에 1000원으로 팔았다고 해서 우리는 100원의 매출세액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얘는 간주공급은 처음부터 공제 안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징벌 효과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를 가지고 해요. 시가를.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얘는 증빙을 발행해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증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증빙이. 이것 때문에 증빙이 없는데 과세 표준이 있는 과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매출 전표에 과세 유형이 14건별이 되는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의 기타인 4번 칸에 들어가서 매출세액으로 나오게 돼요. 증빙이 없기 때문에 시가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 간주공급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간주공급의 항목들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가공급이 있어요. 자가공급은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자가공급은. 그럼 첫 번째가 면세사업 전용. 자, 우리는 처음부터 면세사업에 쓸 목적이었다면 면세사업 관련이라 그래서 불공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공제 사유에 있죠. 그리고 과세사업에 쓸 거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돼요. 공통으로 사용할 거라 그러면 과세면세 매입세 공제 받고 면세사업에 쓴 부분을 불공제하거나 아니면 불공제로 처리해서 과세사업에 쓴 부분을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건 과세사업에 쓸 것처럼 해놓고 면세사업의 전용 용도를 전환시켜 버리면 너가 너한테 시가로 팔아버리는 걸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시죠? 자, 다음 두 번째가 우리 책에는 뭐라 적었죠? 비영업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서 소형 승용차라는 표현은 얘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그리고 세법에서 영업활동이라는 것, 특히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활동은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회계의 이야기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활동이라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영업활동인 거예요. 그럼 업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용으로 볼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샀어요. 얘를 매출세액을 창출하는데 얘를 썼을 거라는 믿음이 있나요? 밥 먹으러 갈 때 쓰거나 뭐 가족끼리 여행 갈 때나 데이트 갈 때나 이때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일일이 우리 부가세법이 체크를 할 수 없겠죠. 그런 거는 그냥 비영업용으로 보는 거예요. 업무용은. 영업용으로 보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매출세액 창출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들. 택시. 설마 여행 가려고 택시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건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잖아요. 그죠? 또 뭐 예를 들면 공장 화물 트럭. 화물 트럭을 놀러 갈 때 쓰려고? 말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영업 활동에 쓰는 걸로 봐줄 거예요. 영업용으로. 근데 그 외에는 안 볼 거고. 그럼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영업 용도 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표현이 지금 현재 바뀌어서 우리 영업 용도 외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세법 법전에만 바뀌었어요. 시행령에서 바뀌었어요. 시행규칙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시행규칙에 있는 서식 작성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 표현을 아직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바꾸려면 한 방에 바꿔야지. 한쪽만 바꿔놓고 뒤를 안 바꿔가지고 이 두 개가 꼬여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한 표현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소형 승용차 하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자동차 회사가 만든 등급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버스 고속도로 톨게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교통법하고 세법하고 기준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 일반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말하는 소형차든 중형차든 준중형차든 뭐 대형차든 혹은 뭐 SUV든 전부 다 톨게이트 지나가면 다 소형 승용차예요. 그죠? 미니버스가 우리 중형차예요. 그리고 그 45인승 버스 있죠? 그게 대형차로 되는 거예요. 세법도 똑같아요. 그럼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인데, 자, 여러분들이 1000cc 이하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된다. 뭐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 요가 1000cc 이하는 경차잖아요. 경차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경차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800cc였어요. 그러다가 얘가 900cc 오르고 1000cc 올랐어요. 모닝이나 차가 생기면서. 티코 때는 800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올라간 거예요. cc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간 거고. 그럼 얘가 오히려 표현적으로 알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럼 이 자동차는 지금 우리 그 불공제 사유에 영업활동에 쓰는 거 아니니까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까지 전부 다 불공제 사유로 두고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 받은 물건이라는 건 여기 쓰는 게 아니고 영업활동하고 관련 있는 곳에 쓸 거란 이야기예요. 영업용 택시라든지 뭐 이런 거에 쓸 거라는 거를 지금 여기에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또 팔았다는 건 지금 자원금은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어. 10% 가지고 와. 하나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이게 다른 말로 직매장 반출이라고 하는데, 직매장 반출이라는 건 우리 공장에서 직매장 쪽으로 보낸 거 있죠. 이거 판 건가요? 판 거 아니죠. 그럼 세법은 그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보냈는데 괘씸할까요? 부가가치세법은 최대한 많이 팔아서 매출세액을 많이 가져다 주면 제일 신나는 애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못 팔고 있는 것보다 직매장에서 많이 파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럼 얘는 다른 지금 이 조건이 아니고 얘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부당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주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기 안 적혀있죠. 공장이 직매장한테 팔 때 이때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면, 자,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고 봤을 때 원칙대로 공장은 매입세액만 있고 직매장은 매출세액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는 1월 달에 사온 것도 환급을 8월 24일 날 환급받을 수 있는데 직매장은 1월 달에 판매한 거를 4월 25일 날 내야 돼요. 그러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한 우리 갭 차이가 엄청 크겠죠. 그리고 6개월치 판매할 거를 전부 다 산다면 얘는 훨씬 더 부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자를 위해서 이게 판 게 아닌데 이걸 판 걸로 해줄게. 그럼 얘를 재화의 공급을 하는데 얘네들을 완전 뒤집어 버려요. 지금 얘네들 조건을 완전 뒤집어 버릴 거예요. 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과세 표준은 원가로. 너네가 1억에 사왔으면 1억에 얘한테 팔아버린 거 나면 납부세액이 없어질 거잖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똑같으면 얘 없어지고 얘는 없는 매입세액이 생기니까 얘한테서만 납부하면 한쪽은 매입만 있고 한쪽에는 매출만 있는 일이 주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너 사온 금액으로 얘한테 전부 다 팔아버린 걸로 하라는 거예요. 원가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꼭 중요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그러면 지금 공장이 직매장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이걸 우리 간주 공급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왜 별 표시했냐면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다 혹은 우리 주사전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런 글자 적혀 있으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 바로 이 냄새 맡아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고 직매장 보냈죠. 그럼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거 나오면 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된다. 그럼 또 미발급 가산세까지는 체크했어. 그럼 그때 공급가액 과세 표준으로 할 건데 이 공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원가 가지고 가산세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2%가 붙게 되겠죠, 가산세가. 컴퓨터가 가산세 해줄 거니까 원가까지는 기억해야지. 너야 알아서 2% 나올 거니까. 그렇죠? 꼭 발급해야 된다는 기억해 두세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거 적용받을 필요 있나요? 부당함이 없죠. 한 군데서 그냥 다 부가세를 낼 건데 이게 문제가 없잖아. 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싶어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아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서는 간주 공급인 직매장 반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얘를 적용 안 하는 건데,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간주공급으로 봐줘요. 간주공급으로. 그래서 얘 이름을 간주공급보다 공급의제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얘는. 왜냐하면 간주자는 반대급부를 인정 안 하는 거고, 의제라는 말은 반대급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둘 다 안 했는데 없는 데 있다라고 해주는 건 같은 의미인데, 간주공급은 자, 안 팔았는데요, 시끄러워, 너 팔았어 라는 게 간주공급이고, 의제는 자, 안 팔았는데요, 그럼 그래 하면서 의견을 들어주는 게, 그 사이에 맞춰줄게 하는 게 의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자가공급을 본 거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개인적 공급 보면
지울게요. 자, 개인적 공급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과세 사업에 쓰지 않고 우리 대표이사든 직원이든 종업원이든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대표이사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썼다는 건데, 그럼 사업하고 관련이 없죠. 그럼 우리 불공제 내역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했잖아. 불공제 사유에 있죠. 그런데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선 이걸 직원한테 줬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던, 그러면 이걸 시가로 팔았다고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창립기념일날 직원한테 우리 회사 생산된 제품을 줬어요. 사업과 관련 있나요? 없어요. 매출색 창출하고 관련 있나요? 없죠. 그런 거는 전부 다 팔아버렸다고 봐버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 예를 들게요.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사요. 개인 용도로. 예를 들어 뭐 1,000원짜리를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산다라고 볼게요. 자, 지금 예를 든 것 원가 1,000원, 시가 2,000원짜리 물건 가지고 볼게요. 그럼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쓴다라고 해서 첫 번째에 매입할 때에 54번 불공으로 하고, 그리고 1,000원에 100원을 주고 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돈을 줄 때 1,100원을 주고, 자, 대표이사가 쓴 거는 계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대표이사가 쓴 거는 가지급금이다 1,100원 대표이사가 썼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럼 이걸로 해서 깔끔하게 끝나는데 이걸 매입하는데 나 팔려고 사온 상품이에요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1번 매입 과세로 해서 1,000원에 100원으로 해서 사올 때 차변의 상품 1,000원, 부가세 대급금 100원, 이렇게 해서 1,100원에 얘를 썼다는 거예요. 상품이나 원재료나 제품이라는 글자는 이 계정과목 썼다는 자체가 내 재고자산 잡았으니까 생산이나 판매 목적이라고 의사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은 거야. 근데 이걸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썼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14건별로 간주공급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상품이나 제품이다 원재료다 이걸 누가 개인적으로 쓰면 매입세 공제받는 거니까 전부 다 간주공급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14건별인데 이때 시가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가 2,000원에 부가가치세 200원이 되게 될 거고, 그러면 분계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200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줬으니까 상품이다, 얘는 사온 것 1,000원, 1,000원을 지워주게 될 거고, 그럼 차변에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거에 가지급금은 1,200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1,200원. 자, 얘가 간주공급이고 매입할 때에 불공제를 처리하면 이렇게 처리될 걸. 가지급금이 1,100원이 될 걸. 매입세 공제받아서 팔아버리면 저렇게 원가와 시가의 세액 차이만큼이 징벌 효과로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면 이분계인 거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면 가지급금이 복리후생비로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한테 하는 건 복리후생이고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주 공급에 걸렸다고 부가세법이 너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회사 물건을 직원 주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직원 많이 줘야지. 법인세법도 그렇고 소득세법도 그렇고 우리 직원한테 있는 거 다 줘라는 분위기예요. 다 주면 다 비용 인정할게. 직원 줬다면 나한테 이거 세금 내라고 안 할게. 최대한 직원을 위해서 많이 줘.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이건 네 돈 아니잖아. 부가세는 받아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 돈 아닌 부가가치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거짓말했네. 좀 징벌효과 받아야지 이런 거지. 개념이 틀려요. 이것 때문에 나쁜 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오늘 기분 좋아서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에 세탁기 한 개씩 줘. 좋은 일이지. 그죠? 그냥 가족들 부모님들 따로 계시는 분들 집에 냉장고 하나씩 보내줄게요. 좋은 일이에요. 그 법인세법은 엄청 좋아해요. 부가가치세법이 어이없어 하는 거지. 야, 너 그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서 뭐 하는 짓이야. 그 매출세 가지고 와. 이건 부가가치세법 이야기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도 좀 너무 부당하잖아. 그래서 세법이 전에 한번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너무 심하다. 특히 세무조사가 하면 탈탈 틀려요. 이거 어디 갔어요? 이 재고자산 어디 갔어요? 손실 입었다고요? 증거 어디 있어요? 가져갔네. 대표이사가 계속 그래요. 대표이사 출근해요. 그런데 그 우리 직원들한테 준 거 있죠? 일반적으로 안 걸리면 당연히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명절날 우리 회사가 참치 회사예요. 그럼 참치 줘야지 명절날. 심지어는 진도 좀 뿌릴 거 많고도 줘도 될 거잖아. 남아도는 게 참치예요. 옛날 우리 집에 이만큼 있었어요. 제가 그 참치 회사 다녔어가지고. 근데 그거마저도 전부 다 팔아버린 걸로 세무조사 가면 다 잡은 거예요. 부당하다 그러더라도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 공제 안 받은 걸로 처리하거나 시스템상 부가세법은 안 된다라고 막다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좀 현실적이진 않지만 연간 10만 원까지는 10만 원까지는 인정하겠대요. 1년간. 1인당 1년에 10만 원까지는 간주 공급으로 안 잡힐 거예요. 10만 원이 받는 사람도 감흥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 세법에서 그 10만 원이라는 건 형식적인 숫자고 이제 우리가 명절이라든지 뭐에 그 회사 제품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거는 좀 봐주겠다라는 건데 세무조사라는 거는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똑바로 세법대로 장부를 경정해 주는 거예요.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정해 줄 때 방금 같은 징빙이 없는 건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저 아는 분 세무조사 맞았는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8억 얼마 튀어나왔어요. 그 대표이사 가져갔다가 아니라 뭐 없으면 다 대표이사 가져간 거로 처리해버려요. 대표이사 출근한 거예요. 근데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되니까 대표이사가 원책임사원이잖아요. 민사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싸워서 협의 보면서 금액 낮추고 뭐 이렇게 됐는데 8억 가져갔으면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죠? 1년에 8억이면. 자, 딴 데로 했는데 자, 개인적 공급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 잘 적혀 있어요. 다음에 것은 개인적 공급 보지 않는다. 자, 저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작업 3종 세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또 직장 연회비, 직장 체육대회, 우리 그 회식이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단합대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회식이라기보다는 단합대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1인당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 관련된 거 이거까지는 보지 않겠다고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자, 다음 사업상 증여. 자, 사업상 증여도 자, 우리 사업상 증여가 뭐죠? 접대잖아. 그럼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했는데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야. 그러면 너는 시가로 팔아버렸어라고 하겠다는 게 우리 간주공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보는데 매출거래처
이야기하는데 내용 봤더니 아무런 증빙이 없어요.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분기하기 위해서 시가하고 원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매매추 점표에 쓰는 분위기인데, 근데 뭐 거래처 나오고 매출 거래처, 매입 거래처 이런 표현 쓰면서 원가 시가 말해주면 무조건 간접 공급이다 말하길래 듣고 보니까 너 말은 맞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문제에서 그걸 알려주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겠죠. 증빙 없이 14건별로 해서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고, 과세표준은 아래 분기에서는 우리가 준 물건 가격하고 부가세 예수금이 접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 자주 나와요, 사업상 증여. 그럼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것도 아래에 보시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혹은 광고 선전비 있죠. 그리고 주된 거래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판 걸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것,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1+1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 개 가격에 사실은 이 두 개의 가격이 한 개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느낌은 그게 더 싸죠. 제 지인의 지인이 이야기 들은 건데 천재가 있어요. 할인마트보다 편의점에 1+1, 2+1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어디보다 어디가 싸다 해서 거기에서 그 물건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내가 그 정성에 차라리 책을 한 자 더 봤으면 큰 힘이 됐을 건데. 근데 요즘 현명한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그래서 편의점이 가깝고도 편하게 해서 사신다고 1+1 하는데, 그거는 판 걸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1+1 뒤에 있는 원에 주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폐업시 잔존재화. 자, 폐업시 잔존재화는 얘는 사업하고 있을 때는 사업자였다가 폐업하는 날 비사업자에게 얘를 공급한 걸로 봐요. 팔아버린 걸로. 왜냐하면 사업자인 형태 폐업하기 전에는 나는 납세 의무자로 부가세를 받아서 줄 수 있는 사업자였는데, 그런데 폐업하는 순간 나는 완전 비사업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팔아버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언제? 폐업하는 날. 공급 시기도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다 팔아버린 걸로 보는데, 자, 여기에서는 과세 표준이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은 거는 맞는데 과세 표준이 재고 자산은 시가, 고정 자산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 체감률을 뺀 걸 과세 표준으로 삼을 거예요. 고정 자산이라는 건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감가상각하는 자산. 세법상에. 이건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영업활동에 쓰는 감가상각 자산들 사면서 다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얘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쓴 기간만큼 체감률을 따질 건데, 자, 참고로 체감률이라는 건 건물이나 구축물은 5%, 기타 자산은 25%. 얘는 1과세 기간에 이만큼을 감가상각이 되어 간다고 부가세법은 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품이나 자동차나 기계장치는 2년 쓴다. 근데 건물은 10년 쓴다. 이런 이야기예요. 1과세 기간이 25%니까 1년이면 50%잖아. 그러니까 2년 쓴다는 이야기지. 그죠?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건 부가세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재계산 할 때도 얘 들어가죠. 재계산 K래만 가지고 가신 분은 컴퓨터가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겠지만 스마트 A로 해보신 분은
나도 알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선택해주고 경과 과세기간수를 손가락으로 세야 되거든. 그거는. 근데 K랩은 취득 연 월 쓰면은 뒤쪽에 나오도록 좀 편리하게 해주는데 스마트 A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그 이론 문제에서 또 한번 등장하는 계산하는 걸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재화의 공구로 보지 않는 것 이것만 보고는 끝냅시다. 자,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자, 이건 누가 봐도 판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 거고, 두 번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양도. 자, 앞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개인 사업자는 제가 넘기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저는 폐업, 그리고 사는 사람은 다시 개업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제가 폐업을 했는데 얘에 걸리느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간접 공급이라 그랬잖아. 근데 제가 사업장 하고 있는 걸 승계한 사람이 그대로 그 사업장을 하면 있던 과세품에 대해서 팔았을 때 매출세액을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모든 의무가 승계가 되죠. 이런 걸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우리는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 닫고 끝 해버리면 전부 다 판 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차이 아시겠죠? 사업의 양도에서 폐업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 자, 이거 보고 또 오해하시는 분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조세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세금은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없어요.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건 내일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상속받는 경우. 집으로만 받은 거야. 돈은 1원도 안 받았는데 빌딩 100억짜리 3개 받았어요. 좋은 짓 슬픈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서 좋았다가 금방 기분 나빠져요. 왜냐면 6개월 안에 300억치에 40%는 내야 되거든. 120억 이 세상 어디서 만들어? 그죠? 그런 경우에 물건으로 납부하는데 이때 판 거라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혹은 증여받았거나 혹은 지방세법은 물건이 뭐야? 지나간 차까지도 잡아가지고 압류를 해요. 지방세법하고 얘네들은 우리 조세 물납을 받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조세 물납은 안 받는 거다라고 이론상 기억해 두세요. 근데 조세 물납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 또 팔았다고 해서 10% 부과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